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황방열 뉴스토마토 통일외교 전문위원 두 분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교전 나흘째입니다. 교전으로 봐야 할지 전쟁으로 봐야 할지 일단 그간 진행 상황 한번 간략하게 한번 요약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지금 확전일로입니다. 우리 밤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언론에다 이제 얘기한 게 네네. 이란과의 전쟁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 그랬죠. 무엇이든 우리는 해낼 거다. 근데 원래 트럼프가 이제 이 전쟁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4주 정도 시한을 네네. 얘기했는데 여기서 일단 오버된 겁니다. 그래서 4, 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미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는 이제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지상군을 어디다 파견한다는 것에 대한 그 거부감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핵심 지층 마가 진영이라고 하는 데서는 네네. 이 해외 전쟁 자체를 거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상군 파견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꺼낸 거를 보면 역으로 보면 이게 전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대략 2월 28일부터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뭐 1000여 회 이상 공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당한 이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방공망이나 이런 거는 무너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란이 정규군이 한 40만 정도가 넘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전력이라고 하는 혁명 수비대도 한 15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도부는 날아갔지만 그리고 이제 이 일종의 신경망이 끊겨 있긴 하지만 이 세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란 군 말고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헤즈볼라라든가 그렇죠. 근데 가세에 이제 참전했습니다.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준군사 조직 중에는 군사력이 꽤 큰 데입니다. 그다음에 예멘의 후티 반군, 네. 그다음에 이라크에서도 이란 지원을 받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한 27%를 차지한다고는 네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봉쇄된 상태입니다, 현재. 네네.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 걸프 협력 회의라고 하는 6개국, 예. 그러니까 걸프 사우디아라비아, 네. 뭐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UAE 이런 나라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 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네네. 이런 시설들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공격이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아직은 전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로, 물론 이제 미국이 우세한 것은 분명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확전일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게 중동 대전으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박사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그러면 네. 지난해 6월도 그랬습니다. 협상 중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에 공습을 했었죠. 네. 자, 지금도 협상 중에 그렇죠. 협상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전격적인 공습을 냈고 그다음에 이란의 최고 지도부 한 40명 가까이가 이제 폭살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격적인 공습 그 배경부터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원래 미국의 강압 외교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압 외교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지도부의 전략, 그러니까 폭력을 사용하는 전략, 협상 전략인데요. 우선은 시도 관망입니다. 우선 네네. 너 이렇게 하면 안 좋을 텐데 해서 이야기를 하고 관망을 합니다. 행동 변화를. 근데 그게 안 되면 점진적 나서 조이기, 점진적 압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압박의 고조를 올리죠. 생각해 보면 1차 제네바 협상, 2차 제네바 협상에서 네네. 잘 안 되니까 미국이 이제 슬슬 항모를 결집을 시켰죠. 그게 점진적 그 압박입니다. 네. 너 지금 곧 맞을 것 같은데 하면서, 그리고 그게 되면 택싯 얼티메툼이라고 해서 암묵적 최후 통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짜를 지정하진 않지만 너 이제 곧 당한다. 우리의 뭐라 그럴까 대화 창이 지금 닫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곧 당한다라는 얘기하고 최후 통첩이 있습니다. 그거는 몇 월 며칠까지 안 하면 너는 공격을 당한다. 그게 네네. 보통 과정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 점진적 나사 조이기 그다음에 그 암묵적 최후 암묵적 통첩 그 사이에서 계속 이란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2차 핵 협상 제네바에서 이게 이란이 별로 전향적이지 않다. 우리 실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공격을 이제 감행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만들어진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흐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쓰냐면 강화 외교는 폭력을 사용하는 외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국지전 이렇게 해서 전면전으로 가진 않지만 상대방의 협상 카드, 협상력을 형해화시키면서 밀어붙이는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왜 미국이 협상 도중에 협상이 조금 지지분지하거나 이러면 이런 폭력을 수반해서 협상력을 높이는지를 보면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 시점에 했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 내부 정치적인 요인이 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미네소타의 소위 말해서 아이스의 그 민간인 사살이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텍사스 선거에서도 지고, 그다음에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면서 점점점 궁지에 몰리고, 이러다가는 트럼프 대통령 11월 중간 선거에서 질 거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화 외교 국면에서 협상이 결렬되니까 조금 협상력을 우세하기 위해서 한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대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미국 대통령이 내부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외 정책을 쓴 것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처럼 이렇게 더 노골적으로 쓴 행정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합해서 보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이란 공습이 일어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쭉 이어오면서 작년 6월에 있었던 12일 전쟁, 이걸 통해서 이란의 방공망이 많이 형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앞마당 같은 형국이니까 언제나 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의 카드로서 이걸 꺼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자면 우리도 검찰 얘기를 할 때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무르익으면 꺼낸다라고 하는 느낌의 그런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앞에 말씀 그 두 가지 요인이 만나니까 요번에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좀 나름대로 왜 이 시점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는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내적으로 고립 위기에 좀 직면하자 대외적인 요인은 눈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 내 여론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대다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 의회 역시 여기에 대해서 불만.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특히 마가까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내 상황은. 지금 백승 박사님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국내 정치 요인이 이게 크다, 이런 데 상당히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 와중에 이란하고 핵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원래대로면 이제 3월 2일 날 다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법에 보면 이제 행정부가 군사 행동을 할 경우에 48시간 내에 의회 서면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원래 이런 걸 잘 안 지키기는 하지만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 2기 대통령 선거운동 할 때 카멜라 해리스가 되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나는 절대로 해외 전쟁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2기 임기 들어서 군사 행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보면 지금 미국 국내 상정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지지도가 36%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트럼프 전체 임기로 오면 1기 대통령 물러날 때 의회 점거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가 36%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 임기 전체로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미국 역대 대통령 수준으로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올해 11월에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가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다가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임박한 위협이었는 그러니까 군사 행동을 의회에다가 48시간 내에 서면 보고 또 하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될 정도로 임박한 상황이었느냐라는 걸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지지도는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더 안 좋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지금 이란 전쟁 시작하면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벽 사이에 미국이 밝힌 거 보면 미군 사망자가 6명이 나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쟁하다 보면 이게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내 여론은 이게 좋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하스라고 미국에서 이제 외교의 굉장히 구루라고 이제 인정받는 그 전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선제적 임박한 타격에 대한 선제 타격이라는 게 아니고 예방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결정적으로 예방 전쟁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여론 흐름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 양상, 전투 양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벌써 그런 얘기 나옵니다.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고 이란 편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란 공습을 결정했는데 오히려 더 고립되는 양상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 국민들이 이번 이런 공격을 얼마나 지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27%만 지지를 하고 나머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뭐 일부 전문가분들은 확전을 할 수 있고 뭐 요번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파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상군을 파견하는 순간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작년 6월에 12일 전쟁에서도 12일밖에 전쟁을 하고 멈췄던 이유도 마가에서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서 더 진행할 수 없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정확히 좋으신 부분을 지적했는데 전쟁 선포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미 의회가 하는 겁니다. 네네. 물론 이제 급박한 사태는 먼저 대통령이 선언을 하고 의회 나중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전쟁 선포도 의회한테 승인을 안 받고 했는 상태에서 지상군 파견까지 한다. 그래서 근데 의회 승인도 안 한 지상군 파견을 했는데 지금 요번에 6명 죽었는데 혹시 그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난다? 물론 이란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정치적 짐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의회 승인에 받지도 않고 지금 이게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미군까지 우리 국민들 죽였어?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36%라고 하지만 지지율 더 떨어질 거고요. 그럼 전쟁에 대한 그 반감이 더 크고 또 미군 희생자가 크게 나온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더 궁지에 몰리겠죠. 그래서 4주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해서 했을 때 그게 여러 전문가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4주일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근데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아마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4주 안에 뭔가 쇼부를 이게 끝내지 않으면 오히려 카메네이라고 하는 그 최고 지도자를 사살한 그 공적이 다 무의미해질 거다. 오히려 더 역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판단하에서 그 기한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조금 현 상황을 좀 더 적확히 좀 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동 배경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뭐 설득 이런 것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중동 내 국가가 이란이고 특히 이란의 탄도원 미사일에 대한 실질적 위협을 느끼는 네타냐후가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번 기회에 아예 이란을 끝장내겠다. 이거에 좀 말려들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말려들었다는 표현은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사자 작전, 작년 6월 12일 전쟁의 작전명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계속 미국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때가 적기다.
방공망 다 무너졌다. 그때도 복귀해 보면 이 최고 지도자 20명이 죽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때가 적기다. 이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지지자의 분열이 있고 이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를 없애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져서 안 좋아서 스탑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란은 쳐야 된다, 믿으면 안 된다 얘기를 했고 제네바에서 1차, 2차 협상을 할 때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이란의 공격에 대한 문은 이렇게 계속 열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문은 연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을 활짝 제키면서 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캐비넷에 쌓여 있는 사건처럼 이란 문제를 꺼내서 공격해서 좀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 그 내부 정치에서 자기네들이 궁지에 몰려오고 있던 그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요거를 국면 전환으로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공격을 하면 요런 성과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네타냐후 만능설처럼 해서 이 사람이 다 트럼프를 이렇게 했다라는 설보다는 물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푸시 팩터로 작용한 것은 맞지만 그 마지막 선택,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한 거, 그리고 자기 실적으로 챙기기 위해서 이 작전을 실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전력이 됩니까? 지금 걸프 6국이죠. 6국의 그 미군 기지들 다 이제 미사일로 쏘고 지금 이렇게는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워낙 비대칭이긴 한데 이란의 지금 저항 태세가 앞으로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확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들은 다 나눠있는데 작년 6월 10일 전쟁에선 3,000기 정도의 탄도미사일이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지금 계속 소진이 됐으니까 지금은 아마 1,000기 정도 남아 있을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란에서는 자기네들이 6,000기 갖고 있고 600기밖에 안 썼다라고 혁명수비대 장성은 얘기하고 있지만 아마 한 1,000기 정도 남아 있고 이제 계속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란이 뭐 초음속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100%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 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막 무한정은 아닌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란이 효과적으로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의문점이 좀 붙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 6개국을 공격한 것은 특히 더 무슨 항만이나 공항을 공격한 것은 나름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격한 면이 있습니다. 원래 보통 이란이 공격할 땐 상징적인 타겟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걸프 주요국을 공격할 때도 보통은 미군 기지나 미군 기지와 연관되어 있는 거를 공격했는데 요번에는 그거와 정권 상관없는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물을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면 좀 약간 저는 실책이라고 보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근데 왜 공격을 했냐면 주변국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이런 억지력을 갖고 있어. 네네. 너네들 더 하면 니네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공항이나 정유시설이나 이걸 공격하고 완전히 혼돈 상태를 만들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지금 거의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성공하지도 못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부러 요 정도까지만 하고 지금 정보부에서 판단하길래 진짜로 이게 타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만약에 미국 정보부나 그쪽 정보부가 느꼈다면 좀 우려를 하겠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억지력을 보여줘야 미국이나 이란에 대한 자국 공격을 막을 수 있어서 그렇게까지 상징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주변국의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설까지 공격을 하면서 억지력을 높이려고 했다. 근데 그게 과연 국제 여론몰이에서는 이란한테 그게 이득이었냐라고 보면 저는 이득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왜 주변 6개국 말씀하셨던 GCC 걸프 협력기구 미국의 동맹국의 그런 경제 시설을 공격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단초,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네. 자, 베네수엘라에 있어서 이란 공습까지.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상당한 기우긴 합니다만 이를 바라보는 북한 김정은 체제
시선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올해 1월 3월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두로 체포해가지고 이제 압송해가고 간 다음 날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북한이 핵을 계속 고도화해야 되느냐, 이 필요성을 지정학적 이익이야 국제적 사변이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똑같이 그대로 좀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겁먹고 막 공격당할 겁먹고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금방 생각해도 지금 북한하고 이란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최하 1,500km가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남북한이 붙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북한 최고 지도부에 대한 공격은 이른바 뭐 참수작전 이런 것의 공격은 남한하고의 전면전이 거의 직결되는 프로그래밍화 돼 있는 사회라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후경국인 배후국인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이 바로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군사공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시진핑하고 네. 이제 정상회담 만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걸 계기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북미 간의 회담을 좀 촉진시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베네수엘라나 이란 문제가, 이란 상황까지 더 종합해서 보면 설령 만난다고 하더라도, 북미 간의 어떤 회담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유의미한 결실이 있겠는가? 이거는 계속 좀 어려운 적신호가 계속 쌓여가는 국면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핵을 계속 가져야 될 이유를 이 국제적 사변이, 북한식 표현으로 국제적 사변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자, 이번 이란 전쟁 어떻게 전망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있고 악영향도 있고 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그냥 단기간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확전이 될 것인지, 이란도 정말 결상조 나아갈 것인지, 중간에 중재는 없을 것인지, 뭐 휴전의 협상 가능성은 없는지, 오히려 이 점이 더 궁금합니다. 한번 전문가로서, 지역 전문가로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확전의 가능성은 조금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capability, 능력이 있거나 그게 없으면 확전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원래, 이란이 사용하는 카드가 원래 두 개였습니다. 비대칭 전력들을 이용했는데, 그게 하나 그 대리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칠면 전쟁이라고 하는 후티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라크의 뭐 카타입 헤즈볼라, 그래서 그런 민병대라든지, 아니면 그 하마스라든지, 네네. 이러한 소위 말해서 시리아에 있었던 그 또 민병대 세력이라든지 시아파, 그래서 소위 시아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그 국가들의 이란을 따르는 그 뭐라 그럴까요, 세력을 이용한 대리전, 그 다음에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그 공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리전 세력은 다 형해화가 됐습니다. 하마스 거의 지금 기능을 못하죠. 헤즈볼라는 싸운다고 하는데, 헤즈볼라도 우리 삐삐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삐삐를 심어서 터뜨려서, 그래서 거의 중간 관리급까지 다 지금 날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의 그 엄청난 수장이었던 나스랄라도 참수 작전으로 이스라엘이 그 사살을 했죠. 그래서 그럼 이란이 그 대리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력은 후티 반군 외에는 크게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지금 계속 소진되고 있습니다. 천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확전을 하고 싶어도 그 확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면, 미국은 그럼 마냥 이 전쟁을 끊어서 확전을 하고 할 수 있느냐? 오늘 지상군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했겠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지상군 파견, 네. 의회 승인도 아니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각국이 뭐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운용하고 쓸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그 확전이 가능할까? 전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capability,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전은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물론 이제 걸프 6개국이 우리도 이거 규탄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이런 국가들이 이란에 자기네들 정규군 파견할 일 없습니다. 얘네들이 이 국가들이 참전을 한다면 지금 공중급유 같은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이나 미국에게 안 열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스라엘 편만 든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맹국이라고 하지만 군사 방위 협정도 미국과 맺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도와준다 그러면 자국 내 공항을 활용해서 이란을 공격할 수 있게 하다든지, 군사작전을 하는데 자기네들 영공에서 공중구비를 하게 해준다든지, 자기네들이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확전, 중동 전쟁에서 모든 다른 국가들이 참여해서 이란과 전쟁하는 거는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언론분들한테 늘 하고 싶으면 자꾸 전면전 하는데 용어를 조금 확실히 이렇게 개념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전면전이라고 그러면 뭐 너무 무서우니까 모르는 일반 청취자들은 전면전 전쟁하는 거 하지만 전면전이 지상군 파견도 없는데 전면전인데 지상군 파견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면전이 된다는 거지?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전면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 규정하고 있는 건지도 모호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보면 이게 전면전으로 가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조금 감이 조금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협상은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뭐 저도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럼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됩니까? 그 하메네이 둘째 아들이 되는 겁니까? 더 강경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강경파가 되든 아니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로하니 같은 이렇게 뭐 개혁이나 개혁파가 되든 지금 이란의 리더가 취할 수 있는 그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유화책을 쓰겠죠. 시간 벌기. 그러니까 보수파든 개혁파든 시간 벌기를 해서 유화책을 쓰면서 우리 이럴 수 있어 대화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이유입니다. 중기, 장기적으로는 과연 지금 이 사태를 목도하면서 내가 핵만 있었으면 이렇게 당하진 않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되면 과연 지금 이 정권이 진짜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이 벨리아 파기 시스템, 그 신정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과연 지금 여기에 있었던 지도부들이 이 사태를 목도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면 저렇게 그냥 와서 우리 최고 지도자도 막 죽이는 애들이구나라고 했다면 과연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란 핵 문제가 잘 풀릴 수 있을까? 그런 조금 걱정이 좀 되는 지금 형국입니다. 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위원 그리고 항방열 뉴스토마토 통일외교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